저희 진짜 중요한 대선이 꼭 일주일 다가왔습니다. 뭐 어느 대선이든 중요하지 않은 대선이 없겠지만 특히 올해 대선은 뭐 대외적으로 코로나 확산도 있고 다른 비대면 확산, 그다음에 이중기술 팽팽 경쟁, 또 거기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DX라는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5년은 저희가 진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고, 저희가 디지털 강국, 디지털 선도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 달성하고 또 G5, 나아가 G3 국가로 도약하느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디넷 코리아는 급히 정보통신 학회장님들 모시고 이 중요한 대선에서, 차기 대선에서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하면 우리가 디지털 선도국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강진모 한국정보처리학회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강 회장님 옆에 우리 위정현 한국게임정보학 게임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 회장님 옆에 황성수 한국지역정보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황 회장님 반대편에 우리 홍인기 한국통신학회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기견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장님 참석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임 회장님 옆에 양희동 한국경영정보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각 학회 입장에서 제일 바라는 차기 정보에 대해서 바라는 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더 간단히 학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회장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한국정보처리학회는 이제 사실 이름이 살짝 올드하고 묻히긴 한데 한국정보처리 산업의 산업계 전문가 또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산업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학회입니다. 벌써 23년 됐고요. 지금 회원수가 2만 명 정도에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큰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이런 걸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까지 매년 대선 때나 아니면 총선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이 보면 지금 요번에도 만든 공약 이런 걸 보면 다 아주 훌륭한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슨 책임 부총리자 아무리 만들어도 사실은 리더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의 관심에 항상 좀 IT 분야는 약간 뒷전에 가장 밀려나 있어서 허울 좋은 정책들이 나왔던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끝까지 실행력이 있어서 그거를 실행에 내는 게 아마 우리가 디지털 또 정부로 가든 아니면 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아마 가장 중요한 정책이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유 회장님. 네, 저희 한국게임학회는 게임이라는 어떤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융복 합적이 저희는 성격의 학회입니다. 공학의 게임에 있어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공학적 부분에서부터 이제 비즈니스 경영학, 저는 경영학 교수입니다만 그의 아트라든지 그래픽 이런 파트들에서 기회, 스토리텔링 같은 이런 걸 학문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하나의 융복학적인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자체가 글로벌적인 성격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학회들하고도 해외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같은 경우 저희 이제 한국 게임학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반갑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게임이 이슈가 된 최초 대선입니다. 그래서 2023 게임이 이제 비주류에서 주류로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당 후보가 주장하고 야당 후보가 반대하고 이것도 아니고 여야 후보가 특히 이제 두 빅2라고 불릴 수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가 공이 강력하게 강조하는 MZ 세대 때문에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2030의 표심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게 게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관련된 이슈가 게임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는 가장 이제 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 산업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후보들이 특히 이제 IT도 그렇지만 진흥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를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게임 산업의 진흥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조금 제대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 세 개의 어떤 3단계 구조.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진흥 차원에서 제일 말단에 있는 게 진흥원입니다만 MB 정부 때 폐지가 됐던 게임 산업 진흥원을 다시 부활시켜야겠다. 진흥기관. 그걸 이제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그런 콘텐츠하고 ICT를 결합한 이제 과기정통부 이슈입니다만 예를 들어 콘텐츠 가칭부, 콘텐츠 기획부 이런 새로운 부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제 청와대 안에 이제 컨트롤 타워로 청와대 안에 게임산업특별위원회 그래서 게임산업특별위원회 콘텐츠 기획부 그다음에 게임산업진흥원 이 3단계의 구조가 무엇보다도 좀 실현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희망입니다. 우리 지역정보학회장 황 회장님도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 지역정보학회는 1996년도 창립해서 한 25년 정도가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전자정보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정보화를 구축하는 이런 쪽으로 자문과 같이 동참을 많이 해왔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화 마을, 전자정보 로드맵 이런 쪽에 저희 학회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정부에 저희 학회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데이터나 공공데이터 이러한 앞으로 데이터 댐도 있었고요. 이러한 쪽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학회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대전으로 간다는 슬로건들은 다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구체적인 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디지털 대전환에 전체가 다 빨릴 텐데 어떤 사회 형상으로 어디에 어떤 식으로 빨릴 건지 그런 시나리오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떤 플랜이 없어서 잘 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로 다 되면 좋은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라든가 연결의 문제, 그다음에 금융 같은 거, 집중화된 금융이 분산돼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가야 될 플랜도 있지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보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디지털 대전으로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전환을 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냥 적용했을 때 떠안아야 될 부담들이 있잖아요. 자기들과 디지털로 바꿨을 때. 그래서 그 리스크 테이킹을 정부가 어떤 수준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줄 거고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해주면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와 정보를 모아서 국민한테 퍼뜨릴 수 있느냐 이런 종합적인 좀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진흥정보시스템학회는 93년도에 설립돼서 이제 거의 30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 학회에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 시작했었고요. 인공지능 쪽에서 가장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었던 분야가 전문가 시스템이었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연관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 또 여러 가지 전략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지능형 에이전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사물지능, 인공신경학, 딥러닝 등 관련된 이런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그동안 많이 주도해 왔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춤추기 학술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지능형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에 상을 주는 인텔리전스 대상을 그래서 수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이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폴리트리 커머스라고 ICC 2022를 국제 전자산물의 학술 대회거든요. 공동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번 대선 캠프 정책과 연관돼서는 저희 학교와 연관돼서는 인공지능 쪽 기술 쪽
쪽에 대한 계속해서 좀 관심과 그런 디지털 그 혁신 쪽에 대한 그런 추진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이 있고요. 특히 기존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개방하고 이런 쪽에 많이 주안점을 많이 뒀었는데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가 좀 창출되고요. 그걸 통해서 일종의 디지털 대전화, 일종의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쪽에 모든 캠프들이 좀 많이 계속 관심 가져주고 특히 이런 핵심 인공지능 기술들을 좀 저희가 좀 R&D 같은 것들을 좀 더 확충을 해주고 관련된 인력 양성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주실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영정보학회 양 회장님. 네, 한국경영정보학회는 1989년도에 창설돼서 지금 아마 33년 된 것 같고요. 뭐 경영학 분야에서 아마 IT 융합 정목을 시도한 아마 가장 전통적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세부 분야가 있죠. 우리 뭐 증정보 시스템도 있고 그 이외에 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최근에 뭐 핀테크 분야도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다 저희 포괄적으로 보고 있고 활동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희 분야 MIS 분야 중에서 가장 큰 학술 대회인 마이시스나 또 마이시스나 또는 우리 아시아 지역에 있는 뭐 파시스 같은 학회들 이미 국제 학술 대회를 저희가 이제 주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술지가 이제 앱지스라고 지금 스코플스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뭐 SCI로 아마 그 격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 기간 동안 좀 국제적인 어떤 그 경쟁력, 국제적인 연구 능력이라든가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한국 사회가 이 규제나 법, 정치 이런 영향이 점점 등계되다 보니까 저희 학회에도 이런 순수 아카데미아에서 사회 참여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에 좀 열심히 참여를 하고 싶고요. 뭐 오늘 타이틀에 관련돼 갖고는 사실은 뭐 AI 분야도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 양 당에 좀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가상자산 관련되는 이슈들, 또 금융산업에 관련되는 전환에 관련 이슈들은 좀 한쪽 정당이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모든 분야들은 저희 학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이 다양성 또 포괄성 면에서는 저희 학교가 좀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책을 좀 평가 좀 해볼까요? 그 각 회에서 그 각 캠프들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뭔지 또 뭐 아쉬운 부분도 좀 점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양 회장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우선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5대 공약 20대 과제 굉장히 구조적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보게 되면은 이 디지털에 관련되는 부분이 별도로 이 제목이 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디지털 얼핏 보게 되면 디지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부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양당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안 보게 되면은 이 비대면 진료, 또 우리나라 의료보호에 관해서 솔직히 지금 논쟁이 많은데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당히 강조를 했다면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 분야에 있어서 미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통신이나 콘텐츠, 미디어 이런 부분의 융합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다. 사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도 거의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IT와 통신과 미디어와 방송과 뭐 컨텐츠 이게 구별짓는 것이 지금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국 부처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국회만 하더라도 이 정보통신은 같이 이렇게 지금 소유를 다루고 있거든요. 또 하나 대표적인 뭐 OTT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차별적인 문제 같은 거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뭐 그런 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10대 과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큰 타이틀이 그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라고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양 당이 다 강조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100만 명 양성하겠다.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똑같은지
뭐 그게 제가 이제 봤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가상자산, 또 핀테크라 그래서 금융 산업과의 어떤 융화,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각 캠프에서 보면은 다들 과학기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디지털 혁신 쪽에서 관련돼서도 다들 좋은 공약들을 다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보면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혁신 지원 체계를 구축해보겠다. 이걸 통해서 글로벌 통상선도 국가로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대면이 상당히 또 활성화되는 시대에 우리나라 결국에는 뭐 파일을 키워야 되고 결국에는 수출을 많이 해서 노야 거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전자상거래, 이런 비대면 쪽의 디지털 무역 같은 거에 좀 저희가 많이 좀 치중을 해서 한 명의 개인도 일종의 지금 중소기업 이상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좀 눈에 띄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안에도 내부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능형 기술들이 또 많이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게 전자정부 제2라운드를 좀 해보겠다라는 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수출해보겠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IT 강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특히 이런 디지털 정부 쪽 이쪽 부분에 지금 많은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그쪽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디지털 정부 활용이 행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의 운영과 연관돼서 또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또 수렴하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또 한두 가지 더 눈에 띄는 거는 뭐 공공소프트의 혁신 제품을 좀 구매를 하겠다라는 공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IT 혁신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시제품인 경우에도 좀 그러니까 그 구매를 좀 많이 해주는 거, 또 저희가 공공 소프트웨어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지 보수 비율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것들도 좀 정상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IT 유형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도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특히 IT 서비스 그런 업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 좀 비대면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근무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환경이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하겠다 이런 쪽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규제는 상당히 좀 축소를 하고 그렇지만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는 더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들은 거의 다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든 그런 공약들 다 긍정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과학기술 분야 모두의 글로벌 기업 확보 이런 것 다 저희 마찬가지로 두 분 회장님 느끼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거기다 하나 첨언한다 그러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를 부총리로 격으로 각성시킨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관심을 끄는 거는 디지털로 대전환이 될 때는 사실 한 개 부처에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부처 간의 장벽이 허물지 못하고 있어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격상시켜서 리드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구체적인 방안이 되지 않는가 하는 데서 제가 그거 하나만 더 첨언하고 싶고요. 아쉬운 점은 모든 당에서 비전하고 멋진 비전하고 정책은 제시했는데 실제로 그 정책하고 비전이 구체적이려고 그러면 현재의 한계점이라든가 현재 정책과의 차별성,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성찰은 없이 그냥 향후에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만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공약이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느끼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고려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최고 경영자 즉 최고 리더들의 대통령의 이제 관심이나 의지나 청와대의 어떤 이런 실행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굉장히 좋은 디지털 대전환 이런 빅픽처도 너무 이제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방향적으로 이렇게 좋은 공약들과 내용들이 좀 정부가 잘 좀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쉽게도 지금 아까 소위 말씀하신 빅2 대선 캠프들은 이런 쪽으로 과연 이렇게 할 의지와 주변에 어떤 캠프 인사들이 있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걱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략히 저희도 말씀을 좀 드리면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그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을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쪽으로 좀 디지털 경제가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임 회장님 말씀 주셨듯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자정부 2라운드, 수출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해외 수출하는 이런 것은 계속 시도해왔는데 조금 성과가 더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는 좀 확대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게임한테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양쪽의 양당의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이라는 산업 입장에서 가장 크게 좀 눈에 띄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슈, 또 하나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 두 가지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것들이 이제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됐다는 지난 1년 아주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누적되었다는 이슈입니다만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하는 어떤 예를 들어 막스를 샀을 때 그게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사행성하게 맞물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제로 그 확률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성분 표시가 틀린 거죠. 또는 뭐 해외 제품을 원산지 표기를 잘못 이렇게 의도인지 알 수 없죠. 어쨌든 틀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산을 한국산을 dun갑시키는 문제 이런 경우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당 모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간 감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법안으로 강력하게 이제 하겠다라고 이미 법안을 제출했으니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게 그런 법안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확실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대선 주자하고 대선 후보하고 공약하고 약간 괴리가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특히 이제 뭐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넘어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양당 조금 둘 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기존의 정부 차원에서의 이야기에서 좀 많이 못 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각 부처에서 그동안에 뭐 기능 정책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산업을 예를 들면 메타버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 등등 많은 정책을 발표했는데 크게 보면 그 틀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어떤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획기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런 강론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강론에 있으면 총론은 굉장히 이제 과격하고 뭔가 야심적인데 강론에 들어가면 조금 그 현재 상황에서 못 나가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신의 게임으로 덮여들어 생각을 해보면 산업보다는 확률형 아이템이나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 또는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업의 큰 전환보다는 그러니까 득표를 위한 유저 입장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좀 느낌이 좀 들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당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않고 있는 게 중국의 파동 이슈입니다. 중국 파동은 외교적 이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중국의 게임 서비스를 파동하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허가제인데요. 우리는 중국 게임은 한국에 자유롭게 들어갔는데 우리는 중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5년 동안. 그 손실액이 벌써 그 기회 손실이 한 15조가 넘고요. 그런데도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왜? 중국어 바로 그런 외교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선 후보 정도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불균형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산업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참 양당 모두 그게 좀 빠져있다. 아주 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정부처리학회 입장은 어떠신지? 올해 그 그룹 회장님들 신년사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키워드가 이제 그 DT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제 그게 그 과거의 IT는 약간 그 산업의 보조적인 역할, 효율성을 좀 올리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 IT가 이제는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IT가 메인으로 이제 성장해왔고 그 IT를 메인으로 받아들인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도 아직 우리 이 산업 지금 양당의 정책을 보면 IT가 아직 메인이 아니라 IT는 단순하게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걸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수단 정도로 공약이 돼 있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단순히 그냥 연구개발 밀고 좀 주고 그냥 찌급찌급 나눠줘서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그 항상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시드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드머니로 어떤 연구나 이런 것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초유류 기업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지금 보면 그냥 과제 정도 이렇게 정도 주는 수준이라서 정부가 이제는 정책을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 IT가 메인이 되는 기업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지원 역할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자정부 얘기도 하셨는데 전자정부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자정부 사업이라는 걸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항상 1등을 했어요. 근데 글로벌로 수출돼서 나가는 건 굉장히 약했어요. 약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옛날에는 개발 어떤 기술로 보면 이게 시스템이 통으로 묶여 있어서 다른 나라는 가면 문화와 정책이 다른데 그걸 일부러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기업들이 그거를 전자정부 사업을 수출하겠다고 막 돌아다녔는데 수출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손해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1,000억 주고 만들었으면 다른 나라 가면 실제 원가는 재활용적으로 원가는 100억이 돼야 되는데 여기도 원가가 1,000억이었는데 또 나가도 1,000억인 거예요. 왜냐면 이걸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기술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클라우드는 굉장히 이제 기존과 다른 게 뭐냐면 클라우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신속성, 민첩성, 그 다음에 유연성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클라우드 기술을 넣어서 개발을 하면 이거를 컨테이너, MSA 이런 여러 가지 클라우드 기술을 넣어서 개발하면 모듈 단위로 개발이 돼서 필요한 것만 순간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가 과거와 다르게 IT가 메인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어떤 일을 한번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개발돼서 서비스가 나오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생각나면 해봐요. 그러니까 그 모듈 단위로 따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해보고 아니면 바꾸고 이런 형태로 돼서 굉장히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신속성 있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서 기업이 그렇게 대규모 큰 투자를 안 하더라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기술이 적용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정부 사업도 어마어마한 수출길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 갔던 요거가 달라. 그럼 그거만 싹 뽑아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또 유연한 시스템이 나와서 그게 우리나라가 수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산업도 항상 가면 경쟁이 굉장히 많은데 전자정부 사업이라는 건 국가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대로 하나지만 다른 나라도 하나예요. 그럼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거 갖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IT 기술이 정말 우리가 IT 산업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시장을 열 수 있는 걸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정책 우리 정당이나 대선 주자들도 IT를 약간 보조적 수단보다는 IT가 메인 산업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리더가
직접 이거를 챙기시면 아마 우리나라의 IT가 굉장히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나라가 작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말씀하신 클라우드 같은 거가 앞으로 굉장히 효율을 올릴 거고 클라우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저희 나라 경쟁력이 높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 일부고 클라우드에서 비춰지고 있고 사실 그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은 지금 사실 안 보이고 또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 뭐 요즘 얘기 많이 되는 뭐 우크라이나 하면서 그 위성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위성도 사실 우리나라 LEO 띄우면 위성 하나가 우리나라 지나가는데 10분밖에 안 지나가거든요. 10분밖에 머무르지 않는데 우리나라도 위성을 띄우겠다. 근데 뭐 여러 정보 통신에 있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가 올 텐데 클라우드를 그런 외국의 클라우드에다 우리나라 정보를 씌울 거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 뭐 그걸 안 할 거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자정보 하는 거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 거 갈라파고스 같았거든요. 이게 또 한글이 가지고 있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지금 우리 그 온라인으로 동영상 회의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 개발한 거가 상용에서 쓰고 있는 거랑 비교해 볼 때 좀 불편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그 정책은 아직 잘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게 좀 아쉽다고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기 그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사실 예전에 그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나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는 맞았던 얘기지만 중소기업을 살리고 뭐 대기업의 출자를 제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 수출이나 시스템의 어떤 그 해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회장님 강 회장 말씀하신 데는 그러한 점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발목을 잡는 이런 현실을 초래한 또 내용이었지 않나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규모의 경제 또 IT가 중심이 되는 예전의 보조적인 이런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조금 한번 큰 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강 회장님 아무래도 기업 현장에 있으니까 생생한 사례랑 같이 잘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 그 자담의 주제도 그러니까 그 ICT가 메인이 돼야 된다. 그 왜 그래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G3, G5 가는 가장 효율적인 툴이다. 우리가 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 달성하기 위한 거.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대달하는 그 주제였고요. 충분히 공감했고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how to 달성하려면 아무래도 정부 거버넌스가 중요한데 그래서 먼저 조금 거버넌스 몇 번 좀 쪼개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ICT 전담부처가 이제 그 정보통신부가 있었고 지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 이제 과학하고 기술 합쳐져 있는데 먼저 그 아무래도 일부에서는 뭐 산업부처를 통합해서 뭐 산업기능이 산업부에도 있고 과기정기술부도 있고 또 중기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다 이제 각 몇 개 부처에 좀 이제 편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산업부를 다 충분한 산업부총님들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먼저 그 가장 그 산업이 제일 많이 좀 오버랩 된다고 그럴까요? 그 우리가 정통부가 95년도 이제 1995년도 정보촉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렇게 해서 한 정통부 단독 부처가 한 거의 20년 넘었는데요. 혹시 뭐 그 제일 좀 예민해질 수 있는데 산업부랑 뭐 과기정통부랑 좀 이렇게 오버랩이라든가 이런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있으시면 요건 또 예전에 좀 우리 양희동 회장님이 좀 하신 거 있으니까 양 회장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결국 이제 그 벤더 입장과 이제 수요자 입장으로 나눠본다면은 이제 벤더 입장에서 이제 그 개발하고 R&D 해야 되고 이런 정통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프로스펙트 상당히 선정하고 다를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더리가 거의 없어지면서 소위 그 BIT 기업이 IT 자기 스스로 이제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구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서 좀 구별 짓는 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고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게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 그냥 거의 융합이 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산업이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NFT도 마찬가지고 다 융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를 나눠서 정부 부처로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혼돈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문제점은 중복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평가 같은 거 봐보게 되면은 받아먹는 입장에서 좋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 예산 낭비도 맞고 별로 또 그것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이노베이션 그 욕구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융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아마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 강력한 어떤 부총리급으로 새로운 가버넌스 체제가 잡혀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저는 10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제가 더 얹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마치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도 각 부처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기재부에 내게 되면 기재부에서 적용성 판단해서 예산을 배분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IT, 아까 우리 강 회장님께서 IT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또 산하기관을 통해서 수요 조사가 있고 부처에서 끄다 보니까 이게 중복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IT에 관한 프로젝트도 일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부총리가 리드하는 그 통합부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행안부나 문체부나 각 부처에서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전자정보 관리라도 좋고요. 수요를 조사해서 올리면은 이 부처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타당성 검토도 하고 중무성 검토도 하고 또 시급성 분석도 하고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수요 조사는 각 정부 부처가 하되 그걸 통합적으로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공급, 유지 관리까지 좀 일괄되게 관리를 해야 우리나라 IT가 소위 누적이 되고 또 한쪽의 발전이 다른 산업 쪽에서,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 개발한 것들이 수요 쪽에서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이런 좀 통합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산업 간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모든 분야에 사실 디지털이라든지 기술이 다 활용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좀 그 중복의 의미, 중복들에 되는 그 문제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돼서 잘 역할이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산업하고 과학기술하고 이런 것도 역할을 나눌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업 인더스트리 전체로 보게 되면 그 통합이 또 의미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좀 한 가지 또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또 그동안 또 이런 체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라는 것도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또 이슈도 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차기 정부의 일종의 정책이라든지 전략을 어느 방향으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산업부도 있지만 지금 중기 벤처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벤처 쪽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쪽을 키우자라는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나눈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산업부에서 해야 되는 이슈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통합 이슈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차기 정부의 어떤 큰 방향성, 그 방향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것하고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과학도 부총리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ICT도 그러고 게임도 컨트롤 타워 문제는 저희가 계속 해왔던 건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거는 왜 그럼 ICT 다 부총리급을 원한다고 그러니 이 융합의 시대에 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부총리만 했으면 될 거냐? 아니면 대통령을 서포트하기 위한 어떤 조직을 좀 해야 되는 그거랑 연관을 해서 그걸 좀 두 가지 포인트에 좀 맞추셔. 나머지가 질문이 다 보는 것 같으니까 혹시 요건 또 게임학회 또 우리 회장이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우리가 ICT 부총리가 돼야 되느냐? 그다음에 행정부 거버넌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청와대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 좀 거버넌스까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2000 그때 민정부가 2008년에 들었었나요? 지금 이제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전국에서 과기정통부 관료들을 만나면 과거에 정통부가 가지고 있던 야상을 당신들은 다 잃어버렸다.
옛날에는 늑대라고 생각을 했으면 늑대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미워했죠. 지금은 어떻게 해서 패시돼 있냐. 모든 부처가 이야기하면 모두 꼬리 흔들고 말 대든다. 지금 과기정통도 그 모양입니다. 또 이러고 또 미워하려나요? 제가 심지어는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포럼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하니까요. 과기정통부 과장이 있었거든요. 담당 과장이 있었는데 탁 손을 들고 원래는 발언을 안 하는 데 있었어요. 앉아서 듣기로 했는데 그게 푹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그 과기정통부도 이 과거에 이 교수님 말씀대로 과거의 야성을 되찾고 정말 공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치고 했던 별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런 게 욱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건드리면. 근데 그러면서 2008년에 정통부가 소멸을 하고 다시 최근에 부활했는데 과거의 정통부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진취 시선도 별로 없고 세상도 많이 바뀌어버렸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구조에서 과기하고 정통은 다른 것 같아요. ICT하고 과기는 현재 이 과기정통부 내부 구조를 보면 두 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과기에 있던 사람이 정통 쪽으로 이렇게 오거든, 정통 ICT로 오거든요. 국장끼리 교류하니까. 근데 오면 그냥 계시다 가요. 솔직하게 그 영혼이 안 느껴집니다. 그냥 영혼이 없어요. 일하는 게.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게 ICT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요. 관심이 없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하게 지금 5년을 경험하면서 과기하고 정통을 쪼개져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ICT가 어디로 갈 건가의 문제는 저는 산자부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산자부 관련으로 보면 역시 전통적인 그 제조업 기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통부가 과거에 소멸하면서 아이파크라는 기관을 쿠타에다 넘겨줬어요. 전 세계에 있는 아이파크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조직이었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IT가 해외로 나가기 위한 전진기지였어요. 예를 보면 실리콘밸리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타고 들어가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성공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뿌리를 내린 그런 조직이 그게 정통부 조직이었구나. 근데 그게 쿠트라가 흡수하는 순간 소멸해버렸어. 다 정리해버리고 잘라버렸고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걸 이제 정통부가 또 만든다고 또 난리예요. 해외에. 그래서 쥐꼬리만 이상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산업부라는 기능은 제조업 기반은 지금 이제는 ICT가 제조업을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ICT가 금융을 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중기부가 그걸 가지고 있느냐, ICT의 마인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엔 왜 ICT가 부총리가 나와야 되느냐? 왜냐하면 같은 장관급은 말 안 듣습니다. 부처 협조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은 융합이 되는데 부처는 수직 분할로 되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모순은 해결 안 됩니다. 그럼 뭐냐면 이걸 조정하는 기관은 상위 기관에서 그게 하나가 뭐냐면 1차적으로 부총리, 그 다음 등급적으로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와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 등등을 주재해가지고 정리를 분명하게 돼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총리가 되기 때문에 ICT 쪽의 부총리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즉 나중에 의사결정하고 대체 부서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콘텐츠 기획부, 뭐 ICT 무슨 뭐 콘텐츠 ICT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융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ICT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가상화폐라든지 피테크라든지 전부 ICT를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의 오히려 융합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전통적인 제조업 쪽하고는 아니고 오히려 제조업은 견인의 대상. 그래서 ICT를 가지고 제조업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부총리라든지 청와대 컨트롤하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사실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정보통신부 자문위원을 해서 정보통신부 할 때, 그다음에 지식경제부 방통위를 나눴을 때도 했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뭐 이렇습니다. 그 조직을 이렇게 막 섞었는데 하던 일은 고유의 업무는 그대로 이끌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양은 바꿨지만 하던 일이 그쪽으로 바뀐 거야. 모양새는 바뀌었는데 그 얘기는 다시 생각해 보면
각자의 고유 영역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고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였다 저기다 갖다 붙였다 해도 모양은 바뀌었어도 그 일을 계속 해왔던 게 아닌가 싶어서 고유 영역이 있는 거 아까 그 과기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부하고 정통부 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묶었다는 것밖에 안 보여서 그렇다 그러면 고유 영역들이 있다고 하면 그 고유 영역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막 섞는다는 거가 융합적으로 완전히 화학적으로 융합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융합을 해야 된다 컨트롤 타워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화학적으로 결합 안 돼서는 아무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제가 그 스마트 공장 포럼 의장도 하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 중기부도 있고 산자부도 있고 산자부도 한다고 그러고 과기정통부도 한다고 다 한다고 하는데 보면 모양새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아이템을 다른 부처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누군가는 이거 같은 건데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율하는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벽이 됐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에 회장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왜 ICT 부분이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냐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디지털 전환 이루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외국에서 참조할 수 있는 모델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처음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는 거죠. 레퍼런스가 없는데 그럼 그걸 가장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분야는 디지털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야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ICT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있는 거를 산업부랑 이렇게 합친다. 산업부랑 그 정보통신부랑 이런 걸 합친다. 지금 산업부도 굉장히 거대하거든요. 정보통신부도 굉장히 거대한데 그거를 그냥 합쳐놓는다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령 스마트 공장을 하는데 여러 부처에서 같은 안이 나온다. 그건 누군가가 위해서 요 스마트 공장은 각자 합쳐서 하자. 근데 합쳐서 하는 그 새로운 조직 같은 거, 그 컨트롤 타워 밑에 있다 그러면 그거 할 때 지금 메인은 누가 하는 게 좋겠다는 거가 밝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가서 붙는 형태로 그 각자 고유 업무는 지키고 만약에 융합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력하게 끌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이렇게 조직이 좀 유연하게 돼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경직된 구조보다는 디지털 정보가 디지털로 갔을 때 가장 좋은 게 소프트웨어라이즈 되고 말랑말랑해지고 이런 건데 정부 조직은 계속 하드하게 가져간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자기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율자동차는 국토부 따로 있고 경찰청하고 따로 있고 정보통신부 따로 있고 계속 이렇게 다 따로따로 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갈 것 같으니까 저희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컨트롤 타워 이야기는요 한 15년 전에도 듣던 얘기고 계속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 두 분 그 회장님 말씀하신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조금 다른 톤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과기와 정통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성격이 달라서 이게 뭔가 좀 융합이 안 일어나서 이게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은 대다수가 지금 동의하는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산업부와 정보통신은 어떻게 또 융합되어지 않느냐 이 문제의식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디지털 경제나 디지털 산업에. 그런데 이제 홍 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산업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쳐놨다가는 또 이런 과기와 정통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묶어놨더니 융합이 안 된다. 이런 거에 또 재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양대 그 빅2 캠프에서 디지털 한쪽은 디지털 혁신부, 한쪽은 디지털청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모든 세계 국가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디지털을 상징하는 새로운 부처나 새로운 청이나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나 이런 좀 강한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는 이런 게 오히려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를 합치고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걸 신설하는 게 한국 정서에는 이게 좀 드라이버가 걸리고 성과가 나고 이런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족을 달자면
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 그래서 방향성은 굉장히 좋겠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서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위험도 있지만 좀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부총리를 만든다고 해서 이 조정이 조정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ICT가 메인으로 나서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 강혜정님. 네. 저도 우리 이제 회장님 말씀에 절대로 공감하는 게 정통부가 힘이 강했을 때는 그 DJ하고 노무현 정부 때인데 리더들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처가 힘을 받고 나가는 거고요. 그때 이제 진대대 장관이 정말 열심히 했죠. 그냥 기업에서 갖고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붙인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부처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산업보다 한번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실 망가진 가장 큰 이유는 리더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만들 때 정부에 부총리급으로 한다 그러더니 지금은 나중에 보면 장관들은 다 빠져 있고 관심이 없게 흐지부지 리더 끌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게 있나? 제가 봐도 그게 있나? 이 정도 수준으로 간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국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좀 DT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 앞으로의 10년, 20년, 50년, 100년의 국가의 좀 운명을 좌우할 정도 D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리더가 부총리급 이상 당연히 돼야 되고 청와대에 있든 아니면 별도 부처에 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힘을 실어줄 때 가장 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CDO가 당연히 이제 국가 CDO가 있어야 되고 이제 부총리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얘기하신 대로 정보통신부가 됐든 이름이 어떻게 됐든 정말 이 CDO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각 부처에도 아마 최소한의 약간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담당할 수 있는 책임자들이 다 있어서 이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실제 실행하는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되지 회사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부처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처 이기주의가 있어서 일단 무조건 내가 메인이 아닌 거는 잘 안 하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심을 갖고 항상 리더는 CDO한테 물어봤어? 어떤 부처가 정책을 갖고 오면 CDO한테 합의하고 갖고 와 라고 할 정도로 밀어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바뀌지 아니면 다른 조직을 계속 만들어 가야 기업의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찾은 조직 개편이에요.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의 일관성.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국가에서 50년, 10년, 20년의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사실은 이게 뭐 정당의 어떤 이권하고 관련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을 만들어서 꾸준히 항상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게 아마 이거의 또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 같은 다른 나라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가 이렇게 개편되고 위법되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혁신에서 제일 앞서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적극 반박했어요 지금 한 번.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저도 다 말씀드렸는데 미국 연간 정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미국 사실 연방 정부하고 주 정부 역할이 엄연히 지금 나뉘어져 있고 지금 연방 정부에는 지금 정통부를 만들자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경제 기조가 국가 단위로 이제 경쟁도가 세지다 보니까 연방 정부 역할이 커진 것뿐이지. 연방 정부는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나요? 예,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IT는 민간 영역으로 거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지만은 그 미국 국회에서 애국법 만들어갖고 민간 IT 업체들 정보가 필요하게 되면 들여다보겠다면서 난리가 결국 그 법 통과가 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거기는 IT는 완전히 그러니까 민간 영역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데는. 근데 제가 그 우리나라 좀 아까 좀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건 태생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행정학 전문가 앞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건 알다시피 그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냥 자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시대 사명이 있다면 이걸 위원회로 할 게 아니고 별도 정부 부처에다가 뭐 어떤 막강한 권한을 주든가 해야 될 텐데 제가 부총리를 강력 주장한 이유는 지금 뭐 사회분과도 부총리잖아요. 경제기획원도 부총리입니다. 근데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더 민주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여론이 관련되지 않는 이슈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IT는 이미 뭐 논외가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럼 이거를 갈아엎을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청와대나 정말 강력한 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스타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기 이거 과기정통부 장관 성함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스타라고 할 수가 있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정부 안에서 파워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총리를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이 IT도 보게 되면은 솔루션 부분이 있고 융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부분은 이제 아마 정통부가 아마 옛날에 신경 많이 쓸 텐데 레퍼런스는 안 생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경쟁하려면 레퍼런스가 생겨야 되는데 누가 이걸 써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 레퍼런스 만들어주는 게 뭐냐? 결국 융합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SI도 해주고 또 쌍용도 나가서 해주고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산자부하고 정통부하고 과기부를 이렇게 자꾸 금을 쪼개기 시작을 하게 되면 레퍼런싱을 만들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기업 특히 IT 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거하는 차원에서도 좀 융합적으로 나가고 가버넌스도 스타트업이나 강력한 청와대 포함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IT 측면에서 보면 그런 말씀인데 제가 미국 사례를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겁니다. 뭐 연방정부, 주정부, 뭐 지방정부, 미국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버가 어떤 주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주에서는 영업을 못하고 정부가 규칙을 세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규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두 조직을 합쳐서 결정하고 누가 결정하냐 이런 게 이 기능 분리주의가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혁신이 잘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너 권한이야? 우리 권한인데 우리가 결정해야지 이런 싸움이 일어나니까 누가 조직하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새로운 신설 부처를 만들어서 디지털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은 여기서 담당하는 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강 회장님 말씀과 제가 이제 첫 번째 드린 말씀은 부처를 이렇게 하고 보다는 최고위의 관심과 오퍼레이션, 즉 운영과 정책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뭐 보면 사실 이번 정부 처음 출범할 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혁명은 안 이루어진 거야. 좀 기대한 건 혁명인데.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던 아니면 뭐 부총리제가 되던지 간에 이게 그냥 심의나 보고나 자문만 받는 게 아니라 예산도 갖고 있고 집회도 할 수 있고 또 행사도 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그걸 가져도 되고요. 그걸 못 갖게 되면은 뭐 우리 강 회장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부총리제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IT 서비스 산업협회장 할 때 그 과기정통부에 그때 이제 새로 이제 그 장관님이 오셔서 어떤 아직도에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TF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IT 쪽이 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제도가 낙후돼 있나? 왜 아직도 IT 쪽은 왜 우리가 뭐 그때 올라와서 뭐 금금금 왜 우리는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이런 걸 왜 하고 있나? 왜 저임금 구조에 허덕여야 되나? IT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TF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이거를 무슨 멤버스 카운트를 바꾸자 뭐 이런 거를 막 할 때 제가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실행하는데 거의 5년 걸렸거든요. IT가 얼마나 빨리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장관이 하겠다라고 정말 열심히 그때는 그 우리 지금 비서실장 하시는 분이 이제 장관이 오셨는데 그때 굉장히 꽤 힘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밀어붙이는데도 각 부처에서는 나중에 결론이 났는데도 부처 실행 안 해요. 그건 모르겠고 그건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협조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도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을 때 실행력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하다못해 기업이 ERP 하나 도입하는데도 정말 힘들어요. 기업인데
뭐냐면 그 현업 부서 가면은 처음에 요구 조건 내놓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거 바꿔줘. 그래서 프로그램 누더기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거꾸로 그거를 도입해서 혁신을 하자고 하는 건데 현재 업무에 맞게 얘가 시스템이 받쳐주는 구조를 맡기면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만 엄청 차라리 엑셀 짜놓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항상 어떤 걸 실행하려면 뻐꾸기 웃는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뻐꾸기 웃는 사연이 다 들어도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정말 강력한 리더십과 같은 정책 이런 게 받침이 돼야지만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마지막 퀘스천인데요. 다들 뭐 강력한 리더십 얘기하시고 DT 디지털 쪽이 메인이 돼야 된다.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만약에 그러면 최고 권력자인 우리 학회장들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것만을 하겠다. 학회장 하나랑 학회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잖아요. 학회에서 뭐 하나랑 그러면 학회에 뭐 거버넌스도 괜찮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복잡해서 다들 얽혀 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매듭을 끌어야 된다면 그래도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거 하나만 해놓겠다. 우리가 G3, G5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해서 그걸 좀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전체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컨텐츠 국가로 정보를 전환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정부가 완전히 지금 엉뚱하게 폐차로 들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VR 기술에 있어서의 고급 기술을 중심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반의 국가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미드테크인데요. 사회에 바로 침투시켜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드테크 국가를 서비스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 같아요. 사실은 중국이 이제 콘텐츠뿐만 아니라 AI나 빅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을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 이제 두려움을 느끼다고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적용을 해버린다는 거기는 물론 이제 인권이 필요 없어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양당 후보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브레이크들이 걸린다는 걸 바로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끊어내야 된다. 다만 디지털 기반으로 일반까지 산자부도 저는 절대 반대하는데 산자부를 끌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들하고 합쳐가지고 물타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어쨌든 아이파스 경험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구 아날로그라든지 구 산업을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어 그러니까 토대를 흔들어 버려야 된다. 어떻게 그 기존의 이 산업부라든지 기존의 올드 인더스트리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디지털 트윈은 그야말로 완전히 디지털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디지털 기반의 사회, 또 하나는 이제 컨텐츠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 구조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정부가 산업을 리드하는 시대는 이미 1990년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양당 후보를 보면서도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아쉬움이 뭐냐면 여전히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산업을 목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BTS를 봐도 그렇고 게임을 봐도 그렇고 내버려두면 잘하거든요. 내버려두면 잘하는데 국가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특히 저는 국가가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너무나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디지털 기반으로 컨텐츠 들어가면 글로벌 시장이 알아서 타갑니다. 예를 들면 웹툰, 일본 시장 우리가 싹 쓸어버렸어요. 일본의 플랫폼 1위 2위 업체가 전부 한국 업체예요. 만화의 강국, 만화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를 우리가 휩쓸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도와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로 일본 시장을 거꾸로 들어가가지고 온라인 게임 시장을 다 휩쓸어버렸는데 BTS도 그러거든요. 정부가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근데 다 그 디지털 기반의 예를 들면 SNS라든지 이런 것들 타고 들어가면서 플랫폼화되는 그 역량을 우리가 드디어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만약에 그런 고난을 주게 된다면 하나는 사회 전체를 디지털로 산업과 기반으로 바꾸겠다. 또는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생산국가.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패권국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생산국가로서 우리가 정말 글로벌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국가 구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정부가 옛날 산업화 시대가 아니라서 정부가 앞에 나가서 뭐를 이렇게 리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뭐 부총리제를 하겠다고 하는 게 그 사람으로 이걸 이끌어가라는 게 아니라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거를 뒤에서 맞춰달라는 거거든요.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규제와 지능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다들 규제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변화된 정부의 모습은 기업인들과 아니면 여기에 있는 학계에 계신 저명한 인사분들과 같이 소통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진흥을 할 수 있을까가 이제 이 DT를 성공시키는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그 DT 중에 이제 뭐 클라우드라는 것도 있고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는 아마 세상을 아마 바꿀 건데 메타버스가 되면 그 가상화되는 세상이잖아요. 메타버스가 된다는 건 뭐냐면 전 세계가 그냥 하나로 다 통합되는 거예요. 메타버스 안에서는 국경이 없거든요. 메타버스 안에는 언어 장벽도 없어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의 이름을 맡은 메타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 안에서 언어 소통의 장벽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말을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전 세계 국가로 번역이 돼서 서로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되는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이 지금 이제 지금 디파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다 중앙화된 금융시장이 그 탈중앙화된 금융시장으로 바뀌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 안에서 다 규제를 하던 거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규제할 국가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중앙화된 금융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면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디지털화된 금융시장이 새로 만들어지고 지금 보면 코인 거래가 그냥 글로벌하게 거래되는 거지 여기에 비트코인이 미국의 똑같은 것들이지 이게 미국은 달러 비트코인 한국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아마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꿀 건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에 아마 정부도 굉장히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업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아마 거기서 조금만 밀리면 아마 우리나라 국가가 굉장히 상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메타버스라는 걸로 변화할 때 우리나라 굉장히 큰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기 위원장님 계시는 게임 산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메타버스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임 글로벌화된 게임 엔진이 아마 메타버스 시장을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경쟁력을 가져갈 거고 그런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아마 세상이 이제 우리 DT로 바뀌어가는 되게 다양한 우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뒤에서 좀 백에서 진흥할 수 있는 구조만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보면 훨씬 뛰어넘는 아까 G3까지 갈 수 있는 아마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퍼스펙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사실 민주, 법, 정치 시대예요. 그러니까 IT는 사실 정치적으로 프라이드가 떨어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40대 CEO가 나오고 30대만 임원들이 지금 나오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소위 디지털 기반 신경제라는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한 리더십을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근본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도대체 뭐냐? 지금 강 기장님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산업을 이 사람에게 진흥시키자는 얘기가 저도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싶은 거는 디지털 관점에서 구제도를 개혁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안철수, 김범수, 김택진 이분들의 지금 솔직한 좀 정치 지향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정도가 부총리에 앉아야 아니면 뭐 정치로 강력한 권한이 영향이 이런 사람들이 앉아야 제도를 개혁하도록 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관점에서 구제도를 개혁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IT는 근본적으로 민간 영역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대기업, 중기업, 뭐 중소기업 이거 뭐 가릴 거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을 해야 되고 중국과 기업과 경쟁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소위 우리 IT 일으킬 때 DJ 아마 시대 때로 기억을 하는데 80년대 관점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주제도 대전환 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지털로 뭔가 크게 전환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런 대전환이 지금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거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데 선거 같은 경우도 사실 디지털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디지털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디지털로 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들, 일종의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디지털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좀 시중에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나오신 것처럼 이런 디지털과 연관돼서는 그런 그 디지털 부총 리즈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좀 전격적으로 전체적인 국가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디지털로 간다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실 뭐 말씀하신 메타버스라든가 디지털화 되는 거는 산업계에서 그냥 갈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정부가 그거를 제대로 진작하려고 그러면 사실 두려워하는 부분, 그 산업 쪽에서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걸 내가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먼저 치고 나가기 위해서 그때 그 리스크 테이킹 같은 거를 좀 정부가 좀 잘 따져서 그냥 진작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밀어줘야 되는 게 어떤 거냐, 그걸 좀 잘 발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또 자기 뭐 재정적으로나 뭐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요런 정부가 밀어줄 수 있는 요걸 좀 세부적으로 발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저희 세대가 여러 가지 격차 얘기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격차가 확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격차를 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타면 격차가 확 벌어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게 디지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의료적인 거, 대도시에 있는 의료 혜택이 지방에서 안 되는데 우리 디지털화 잘 된다 그러면 의료 혜택이 된다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뭐 대통령이 된다면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모양을 플랜을 잘 해야지만 이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 게 있는데 2월 28일 이제 외교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별 체류 조치를 하면서 앞에 이렇게 좀 굉장히 컨텐츠를 감성적으로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용구 중에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눈에 밟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면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 지원을 하면서 또 감성을 표현하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표명하고 이런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디지털의 파급력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향상시키고 외교 활동을 하는 이런 게 조금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즘 주신 고견들이 각 캠프에 잘 전달돼서 잘 놓아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또 언제 우리가 진짜 그 디지털 방에 손 놓고 잘 되고 있는지 뭐 점검을 하든가 이런 주제를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감사하고요. 박수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